퇴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생각하거나 했을 때 나한테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분명히 공부도 열심히 해서 취직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녔는데 남아있는 건 약간 정리 안 된 경험들, 정리 안 된 폴더들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파편으로 남아져 있는 프로젝트는 끝났고 팀은 다 해산됐고 성과는 일단 회사 이름으로 올라갔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내가 정말한 프로젝트도 많고 참여한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사하고 나서 내가 진짜 뭘 했지? 맞아요, 라고 맞아요. 되돌아보면은 딱히 생각이 안 나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의 직장 경험과 그것들을 통해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통해서 미화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저희가 깨닫고 생각해본 그 경험들을 사업 자산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사를 지금까지 2번 정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물론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고 거기서 쌓았던 것들이 경력이 돼서 지금 그게 제 사업의 중심 부분을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사실 처음 퇴사했을 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처음에 퇴사를 했을 때는 이직을 생각하고 퇴사를 하신 그렇죠.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그럼 어디를 가야 될지 결정하고 퇴사하신 건가요? 그때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든 더 큰 회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이기도 그쵸, 했고 그쵸. 조금 더 이제 이름이 있고 좀 더 내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 좀 약간 당시에 브랜드 컸었고. 네임 있는. 맞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 들었을 때 알만한, 그치. 엄마가 이름 들었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회사를 가는 게 대기업 느낌, 대기업 느낌. S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식을 한국으로 쳤을 때. 그런 네.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갖고 있었던 직장 경험이나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를 가서 이직을 할 때도 내가 관련 경험과 직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나는 가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항상 가득 차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있던 회사가 업계 자체는 사실 이제 부동산 쪽에 가까웠었고 이직한 회사도 이제 마케팅이지만 또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 자신감도 있었고 인터뷰 볼 때도 사실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2번째로 이직할 때는 제가 업계를 한번 바꿨어요. 그쵸. 이제 마케팅이었지만 이제 부동산 업계에 있다가 리테일, 주류라는 완전 반대의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인더스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기 좀 힘들 거란 걱정도 있었고 새로운 도전이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졌던 것 같아요. 2번째 도전에서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스타트업에서 있었 그 성과들을 어떻게 오르가나이즈해서 이직할 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회사에서 쌓았던 경험들은 결국에는 레주메에 들어가는 줄로만 해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직무나 경험이 그 다음 직장에 이직할 때 확실히 적용이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진짜 뭘 했는지만 준비를 하고 뭘 했는지만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었다. 근데 2번째 회사에서 이제 3번째 회사로 인더스트리가 바뀌는 경험을 했을 때는 제가 했던 일을 그대로 쓰면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네네. 내가 뭐 XX 일을 해서 뭐 XX YY 뭐, 리절트를 얻었다, 성과를 얻었다. 성과를 얻었다라고 썼어도 괜찮았었지만 제가 이걸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처음에는 내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없는 걸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언을 좀 듣고 이제 멘토분들한테 레주메 리뷰도 많이 받고 하니까 절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쵸. 근데 만들어낼 수 살짝 없지. 트윅하다. 그쵸. 약간 리프레이밍이 맞는 거죠. 리프레이밍이 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했던 비슷한 일이고 같은 일이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요. 결국엔 다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 일하실 때도 마케팅 쪽을 주로 담당하신 그렇죠. 거고 이제 2번째 콩코드 퍼시픽에 가셨을 때도 마케팅 그때는 완전히 마케팅 그렇죠. 포지션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포지션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니었고 제가 스스로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됐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퍼레이션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고 이제 네, 매니징 네.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고 콩코드 퍼시픽에 들어가서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게 됐을 때는 진짜 마케팅을 제일 많이 해봤죠 그때. 진짜 내가 뭐를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만
한 그렇죠. 역할. 마케팅에서 그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뭐 행사 관리하고 집이라는 걸 팔기 위해서 네. 내가 어떻게 뭐 브랜딩부터 세일즈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짜서 어떻게 판매할 건지까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다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저는 케이님한테 좀 여쭤보고 네, 싶었던 네. 게 케이님은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스스로 독립을 하셨잖아요. 그쵸. 같은 업계에서.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사용하기 힘든 부분도 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그건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좀 포장하시고 어떻게 리프레이밍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회사를 다닐 때 저도 그러니까 한 업계지만 저는 되게 여러 롤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자인 엔지니어로 해서 이제 설계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 파트로 들어가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쪽으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뭐 유틸리티 매니지먼트도 하고 뭐 디자인 매니지먼트도 하고 되게 다양한 역할을 그 안에서 하다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제가 했던 거랑 다른 거고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이제 제 위에 VP이셨던 분은 완전히 엔지니어가 아니신 영업하시는 분과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좀 더 엔지니어링이지만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댄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고객들이나 경쟁사들을 분석하고 아니면 이제 팀업을 할 수 있는 포텐셜 파트너들 회사들도 다 애널라이즈를 해서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 영업 미팅을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저한테 안 맞는 역할이었지만 어떻게 강압적으로 왜냐면 그때는 그게 저의 일이었으니까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운 거를 엔지니어니까 숫자로 변경을 해서 수치화를 많이 하셨던 해서 거네요. 수치화를 해서 그걸 이력서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컨설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 하면 계속 클라이언트한테 나 자신을 어필을 해서 일을 따내야 되는 역할이니까 CV를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마스터 CV가 있어요. 진짜 그냥 구구절절히 나의 경험과 나의 프로젝트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뭐 제안서를 내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셀렉트를 해서 내가 트랜스포테이션 프로젝트라면 트랜스포테이션에 맞는 그 롤 아니면은 내가 뭐 커머셜 롤을 하면 커머셜에 맞는 롤 이거를 약간 셀렉트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계속 수치화를 하고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는 내 자신을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라 그러지? 좀 대범해진다 그럴까요? 네.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예산이 얼마다 사실 기밀이잖아요. 회사 그렇죠. 기밀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약간 퍼센티지화를 해서 수치화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작년보다 20% 적은 예산으로 나는 50% 많은 매출을 올렸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퍼센티지로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KPI가 있잖아요. 그렇죠.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KPI는 사실 업계마다 조금씩 다르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KPI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넘나들어서 다들 중요시하는 좀 공통적인 KPI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치화를 잘 하면 이제 완전 동종 업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비슷한 롤을 갔었을 때 KPI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MBA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왜냐하면 이 졸업생들의 미래가 그 학교의 평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쵸. 학교에서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줘요. 뭐 컨설테이션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를 좀 더 리프레이밍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언어를 쓸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K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람들이 이직을 하려고 준비할 때만 내 업무가 뭐가 있었고 내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를 네.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도 뭐 항상 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워크 저널을 쓰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직이나 이런 전문가분들도 그런 걸 말씀하실 때 워크 저널을 써서 기록으로 필기해서 기록으로 남겨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워크 저널 쓰는 거 쉽지 않죠. 내 일기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쓰냐.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라고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링크드인이 가장 좋은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네네.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을 때 그 달성한 거를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 기록한다고.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링크드인에 남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는 뭐 스레드가 됐든 텍스트 베이스 플랫폼이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링크드인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조인했을 때 전 뭐 10년 막 그럴 때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저는 10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링크드인이 이렇게 크게 상용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일단 SNS는 테스트하는 걸 좋아해서 가입은 하긴 했는데 뭔가 글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냥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계속 사람들을 스쳐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연결고리용 연락처를 킵하기 위해서 이제 링크드인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썼는데 링크드인이 한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장르의 리더가 된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링크드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면 베네핏이 있는 특히나 지금 대학생인 친구들한테는 지금 당장 뭘 쓸 게 없더라도 저는 링크드인을 조인해서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 중요한 같아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UBC 토목과를 다녀. 그런데 나는 토목과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UBC 동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강 생각하는 어떤 롤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냥 그 사람들을 팔로우해서 뭐 코멘트도 남기고 그러면서 저는 네트워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못했지만 댄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링크드인 관련해서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약간 이게 한국 분들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링크드인에서 커넥트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 외국 분들은 얼굴도 모르는데 커넥트 엄청 맞아. 합니다. 그걸 They 전혀 don't 이상하게 care. 생각하지 않고 그냥 뮤추얼 프렌드 한 명만 있거나 네. 뭐 나랑 같은 학교 나왔다는 네. 이유만으로도 먼저 커넥트를 보내고 웰컴 메시지를 보내고 커넥트해줘서 고마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고 받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쵸. 좀 아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쑥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사실 컨퍼런스 같은데 그냥 아무한테 어프로치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배리어가 낮은 그렇죠. 액티비티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거 되게 추천합니다. 저도 링크드인을 좀 써본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쓴 거는. 그래서 작년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한 15개월 전만 하더라도 링크드인 커넥션이 600명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5,000명, 4,000명 아니요, 정도 지금은 되시나요? 2,500 정도 2,500 되는데, 정도 네. 되시고요. 지금도 링크드인을 저는 되게 간헐적으로 쓰거든요. 제가 항상 링크드인을 쓰면서 고민했던 건 저는 사실 본업이랑 지금 약간 크리에이터 루트가 굉장히 다른 타겟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갑자기 이런 약간 되게 크리에이터 연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면 나의 예전 커넥션들이 너무 싫어할 수 놀라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nobody cares. 그렇죠. 아무도 읽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가 쓰는 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부분은 모두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긴 그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번째 레이어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기존에 어떤 컨텐츠를 썼을 때 항상 보던 유저분들이 있고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쓴다고 해서 이분들이 싫어할까라고 생각하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새로 쓴 컨텐츠는 그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영어로 컨텐츠를 막 썼다가 이제 한글로 컨텐츠를 쓰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한글 컨텐츠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저를 새로 팔로우한 한국 분들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물론 한글 썼다 영어 썼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예전 팔로워가 내 컨텐츠 방향이 바뀌었다고 내 컨텐츠를 항상 지켜보고 그거를 싫어하고 맞아요. 좋아하고 판단하지 그분들도 않는다는 되게 거죠. 바쁜 분들이라서 그렇죠.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은 트랜슬레이트 펑션이 되게 좋아요. 번역을 맞아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영어 프로파일이랑 외국어 프로파일 다 따로 두 개 쓰실 수 랭귀지별로. 있는 거, 랭귀지별로 쓰실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성과로 넘어가면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뭐 팀별로도 일을 하고 그 팀 안에서 나의 역할이 있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성과를 기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마케팅 업계에 있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걸 하면은 꼭 사진을 찍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뭐 숫자를 보는 직업이거나 컴퓨터만 보는 직업일 경우에 당연히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안 되지만 저는 이제 마케팅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사진을 찍고 제가 거기서 어울리는 장면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제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크게 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도 뭐 당연히 숫자를 보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제가 엑셀 파일을 갖고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 대신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큰 그림을 이제 큰 숫자로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몇만 불 몇십만 불 썼다 이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광고비를 3억을 썼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이제 괜찮은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래서 모르니까 애그리게이션이니까. 그렇죠. 이 큰 숫자를 기록을 하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요새는 뭐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트렌드가 이직할 때 레주메에 어느 정도 수치화된 정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나는 문과생이고 숫자를 보는 직업이 아니야 라고 말해서 나는 HR 담당이기 때문에 나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내가 HR 직원이어도 나는 6개월간 20명 정도의 사람을 고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30 정도의 프로덕티비티 향상이 있었다. 이런 아니 식으로 뭐 리텐션 리텐션이 레이시라든지 있었다. 되게 그런 식으로 많잖아요. 중요한 게. 숫자를 꼭 적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매번 내가 주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록 얘기를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너무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남기는 데나 아니면 나의 성과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이 있죠. 오히려 축소하고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거짓말을 하거나 과한 과장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진짜 있는 건 있는 거대로. 그래서 수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숫자는 사실 딱딱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쵸.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뢰에 쌓이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redibility 부분에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큰 부분을 쌓죠. 과장도 없고 너무 겸손하게 자기를 깎아내리지도 않는 진짜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는 게 저는 credibility 쌓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명함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CV나 그런 성과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온라인에 보면 전문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어떤 분들의 경력을 조금 더 파보면 과연 이 정도 경력으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종종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솔직하고 차라리 내가 이제 전문가가 좀 안 되면 차라리 나 자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지 말고 좀 더 신뢰감이 가는 레벨로 포지셔닝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전문 지식이 좀 더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전문가로 포장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요새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는 게 꼭 먹히지 않는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왜냐면 모두 다 자기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고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좋은 예시가 혹시 크리에이터 분 중에서 궤도라는 님 아세요? 네네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분이 아주 포지셔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때 네. 나는 과학 전문가고 박사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과학자가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난 과학자가 아니다. 대신에 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진솔하게 와닿고 너무 멀지 않게 느껴진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저희가 추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와 나의 독자들이 너무 멀어지는 게 예전에는 어느 정도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야지 내가 오히려 권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소셜미디어와 유튜버가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내가 이 사람과 최대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득이 더 많다는 거죠. 그쵸. 저희가 3000%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직장 경험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하고 있는 일을 현직에서 네. 느끼는 것들을 꼭 글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내가 이걸 너무 퍼블리싱하는 게 부끄럽다. 그냥 전 비본기로 일기로 쓰더라도 저는 꼭 쌓아서 남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저도 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가 사실 또 AI와 이어지는 게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은 나중에 이거를 AI를 활용을 해서 이게 정말 훌륭한 컨텐츠로 변할 수 있다는 것들 그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귀찮고 싫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을 좀 꾸준하게 라이팅 기록으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과 프로젝트들을 약간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경험들이 자기한테는 본인 레벨에는 맞지만 자기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하찮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팀에 자기는 맨 밑에 레벨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할 때 너무 이거를 인벨리시 한다고 약간 너무 포장을 많이 하면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뾰록이 나고 왜냐하면 지금 뭐 엔지니어 5년 차인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사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5년 차에 그런 일은 아마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할 때 너무 더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 그 위치에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그거를 자기한테 진솔되게 기록을 해 나가는 게 왜냐면 지금부터 살을 붙이면 그렇죠. 5년 후에는 얼마나 더 살을 붙여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한테 맞는 레벨의 기록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보면 내가 진짜 이때는 이렇게 귀여운 일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기록에 대한 크레디빌리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직하고 면접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좀 부풀리려고 많이들 그쵸.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풀리면은 상대방이 과연 모를까? 같은 다 일하던 알아. 나보다 훨씬 10년, 20년 그럼요. 더 일한 사람들이 나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부풀린다고 저 사람들이 모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내 포지션에서 내 관점에서 예를 들어 내가 주니어였어. 그러면 네. 시니어처럼 포장할 게 아니라 그럼요. 주니어의 시선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네. 어떤 걸 지켜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어땠는지를 쓰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주니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주니어 레벨만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레벨의 일이 그 빅픽처에서 어떻게 맞게 들어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니어 때 맡았던 일의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게 어설프게 포장해서 이걸 인터미디엇 레벨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스트롱 케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좀 전에 잠깐 그 링크드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네트워킹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내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막 아부떨고 이런 것도 잘 못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그거는 네트워킹 하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yes or no를 가른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트워킹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가 만약 북미에서 회사를 다니고 북미에서 비즈니스를 할 거라면은 네트워킹은 거의 필수라고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제 2026년, 2027년에 우리 AI가 우리 사회에 더 다가오고 우리한테 더 가까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네트워킹이 더 가치가 있어지고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네트워킹은 이제 피할 수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의 PR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어느 정도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그러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있는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지만 그 있는 사실을 예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전달하는 게 저는 PR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럼 자기 PR을 스스로 꾸준히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오프라인 행사라던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업계 행사라던가 이런 데를 다녀서 직접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워낙 소셜 미디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링크드인이 됐든 스레드가 됐든 이런 온라인 플랫폼 특히 좀 이렇게 교류가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좀 어그레시브하게 좀 공격적으로 먼저 연락해보고 먼저 메시지 보내보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안 해봤으면 그렇죠.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내가 평상시 가보지 않은 행사에 혼자 신청해서 참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excuse me 하고 그거 말 더 거는 힘들어. 것보다는 링크드인으로 훨씬 메시지 보내는 쉽죠. 게 훨씬 쉽다. 이거는 뭐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정말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챌린지잖아요. 저는 네트워킹이라는 게 어쩌면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이게 잘못하게 되면 물론 이게 모든 인간관계나 인맥
관리를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비즈니스 쪽으로 인맥 관리 네트워킹을 할 거면 사실 어느 정도 양쪽이 다 약간 윈윈일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정말 득도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포지션이나 업계에 따라서 네트워킹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동의하는 게 캐나다에서 북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공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는 항시 사람들을 뽑잖아요. 채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느 회사에 어느 포지션이 비었다는 그 자체를 아는 것도 내가 그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력서나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할 때 그들이 이거는 뭐 K가 아는 사람이야. K 추천해준 사람이야. 그러면 확실히 HR 팀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사실 리퍼럴이라는 게 결국 꼭 HR에서만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국에 하이어링 디시전은 HR이 아니라 그 실무 그 팀에서 일하고 그럼요. 있는 사람이 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팔로우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인터뷰를 할 때 면접을 보신 면접관 분들은 아마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계실 수 있고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분과 비슷한 업계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이 있다면은 그분을 팔로우하면서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지켜보고 네. 저는 그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지원하신 분이 어떤 SNS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다 찾아봐요. 그래서 이상한 뻘소리 하면 안 되고 맞아요. 특히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서는 자기 자신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프로페셔널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뭐 어디 가서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프로필 사진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업계가 건설 업계고 그렇게 컨퍼런스 오시는 분들은 일단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렇죠. 어느 정도 직함이 높으신 남자분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분들이 한테 이제 다가가서 스몰톡 하는 것도 저는 뭐 20대 중반이고 그분들이랑 할 얘기도 없고 저는 뭐 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가서 일 얘기를 뭐 걸더가 어쩌고 콘크리트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인퍼슨으로 당장 하지 않고 약간 SNS로 뭐라 그러죠?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네트워킹을 시작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뭐든지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레주메에 내 성과도 꾸준히 기록을 해서 꾸준히 기록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도 내가 네트워킹 해야지 하고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저랑 K님을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꾸준하게 이제 링크드인을 활용을 해라. 네.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지금은 저는 링크드인은 약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회사를 이직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퇴사를 하고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내가 회사를 5년이나 다녔는데 10년이나 다녔는데 사업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뒤늦게 내가 다음 달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나 사업 자산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좀 당황스럽겠지만 꾸준히 기록하고 또 어필하고 그리고 네트워킹하고 꾸준히 쌓으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꾸준히 쌓아가고 매일매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타임 블로킹을 해서 칼렌더에 넣어놔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거면 그 주에 못하고 뭐 2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이제 칼렌더를 아침마다 체크를 했을 때 그 블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리마인더가 되니까 오늘은 못하더라도 약간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다음 주에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를 타임 블로킹을 해서 칼렌더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CV를 업데이트 할 때라든지 아니면 링크드인에 뭐 포스트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한 몇 년 안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건 한 달에 한 번,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자동화로 하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한 2, 3년 후에 뒤돌아보면 훨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업 자산이 쌓여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을 해놨을 거라고. 네, 저도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럼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용법과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